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김규환 교수입니다. 사실 이 비대면의 활성화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떤 비대면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컨퍼런스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컨퍼런스 하면은 청중들이 꽉 차야 시작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청중들 없이 비대면에서 저렇게 중계가 되고 그리고 이 청중들 없이 온타임에서 시작해서 온타임에서 끝날 수 있고 해가지고 참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사실 교육이라는 게 그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플로어에 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질문도 받고 질문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이제 처음에 받았을 때 주제가 이 주제였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어떤 이 기술 기업의 스타트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하지만도 이제 지적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이 푸드테크라는 거, 야 이거 참 재밌겠다. 그래서 진짜 이 연구를 시작을 해봤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기 이제 우리 박미성 박사님 여기 나와서 방금 전에 발제를 했지만도 의외로 많은 연구가 안 돼 있더라. 많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사실 자료 자체도 데이터 자체도 아까 뭐 첫 번째 강연하신 우리 최 교수님이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연구를 위한 어떤 그 원소스 이 논문이라든지 또는 뭐 이 연구 과제라든지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이 안 회장님, 푸드테크 협회 또 식신 대표님이시다는 우리 안 회장님이 오히려 언론에서 많이 얘기한 게 오히려 다른 쪽의 이 어떤 그 연구 쪽에 인용이 되기도 하는 약간 좀 앞으로 이 연구해야 될 분야가 좀 많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뭐 이 돈을 그냥 이 수천만 원 받고 연구한 건 아니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이 깊이가 얕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 스타트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좀 구분을 했다든지 그리고 사실 이 BT가 규제가 많은 분야인데 우리 FT라는 이 푸드 테크놀로지 분야도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 스타트업의 창업 촉진에 그리고 유니콘 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제약이 많더라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발견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일 발제를 하다 보면은 이 1번하고 1번 특히 이런 타이틀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일본의 푸드테크 산업의 등장 배경하면은 또 많은 분들은 또 이건 연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뺄까 하다가도 그래도 이게 없으면은 사실 인트로덕션이 없으면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선생 같은 선생들은 그래서 푸드테크 산업의 등장 배경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사실 요거는 제가 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나름대로 한 3개 정도 유형을 좀 구분해서 제시한 거 그리고 푸드테크 시장은 사실 저보다는 오늘 방금 전에 우리 박미성 박사님이 발제한 거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하다가도 이제 세계 시장을 좀 저는 좀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의 자료보다는 세계 시장의 자료가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현황과 문제를 좀 꺼내냈는데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충남대에서 연구하신 교수님 그 한 분의 그 자료만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논문도 좀 몇 개 뒤져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들 좀 좀 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현황과 문제점을 꺼내내고 이제 정책 방안을 꺼내는데 이 묘하게 이 정책 지원 방안이 스타트업에서 이 푸드테크놀로지에 종사하는 스타트업의 정책 지원 방안은 일반 중소기업, 일반 기술기업에서 기술 중소 스타트업 쪽에서 얘기하는 정책 지원 방안하고 약간은 좀 틀리더라. 하는 것도 또 이번 연구에서 묘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발췌했습니다. 이건 접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주로 제가 기술경영전문대학원하고 글로벌 창업대학원하고 봉직을 하고 있는데 주로 기술 사업화, 스타트업, 기술 가치 평가, 마케팅, 기술 마케팅이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굳이 넣냐면은 첫째는 주최 측에서 이력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더더구나 이 마스크가 써져가지고 제 얼굴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제 이름 성균관대학교 김기환 교수하고 쳐보면 또 꽤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구나 하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테크 산업의 등장 배경은 뭐 아주 쉬워요. 개념을 보시면 푸드와 테크놀로지 합성어죠. 푸드 사이언스하고 같이 쓰이는데 사실 이거의 차이점을 아직은 모르겠어요. 좀 푸드 사이언스와 함께 쓰이는 것 같아요. 의미는 뭐 이 밸류체인으로 딱 다 커버해 본다면 음식과 기술이 융합한 신산업이다. 그래서 이 음식의 선택, 생산, 저장, 가공, 포장, 유통의 밸류체인이죠. 이걸 사용돼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이제 푸드테크. 등장 배경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구 증가 및 환경 오염의 문제 해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ESG하고 연결되고 사실 푸드테크는 궁극적으로 발전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ESG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민성 박사는 잠깐 얘기했지만 투자 얘기는 했지만도 사실 ESG하고 연관시켜서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단순한 이 기술 쪽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ICT 기술의 발전 이게 이제 사실 푸드테크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인구 구조 및 사회 변화 아까는 인구 증가였지만도 이제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 특히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에 의해 가지고 정말 이 푸드테크는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범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것도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푸드테크 이 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느냐. 근데 많이 제가 본 자료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들 제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ICT의 기술 적용, O2 아까 뭐 많이들 나온 얘기입니다. 스마트팜, 대체육 식물성 고기, 세포 배양육, 식용곤충, 3D 식품 프린팅 뭐 다양하더라. 중요한 건 이제 5번인데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우리 푸드테크 협회에서 그 강연 의뢰를 받았을 때 이거였었어요. 그 푸드테크 스타트업과 일자리 창출 그거였었는데 그건 좀 관심이 끌린다. 그래서 본 겁니다. 그래서 푸드테크 산업이 발달되고 하면 과연 어떤 일자리가 없어질까? 이게 벌써 나타나고는 있더라고요. 요식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진짜 많이 무인 그러니까 키오스크라든지 무인 로봇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이런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거기에 상충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일자리 제가 보기에는 푸드테크는 만들어진 일자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파밍이라든지 도시농업 뭐 대체 식품 산업 이런 거에 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안 회장님의 자료들하고 2017년 1월 10일 날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인데 조선일보에 이렇게 그래서 외식 배달 시장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 우측 장표를 보시면은 현재보다 약 수십만 명 더 필요. 그 다음에 밑에도 또 수만 명 인력이 필요하다. 이게 참 정말 추상적이긴 한데 그나마도 그래도 이런 류의 수치라도 있어가지고 뒤에 이제 제가 이 결론 부분에 이제 재현하는 그런 어떤 인력 창출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거라도 있어서 조금 더 이 푸드테크가 일자리 창출에 좀 기여하지 않겠냐는 것을 가늠은 해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드테크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은 이거 많이들 연구 안 돼 있어요. 뭐 이게 사실 내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아요. 파샬로는 돼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푸드테크도 하나 산업으로 가려면 그 안에 유형화 좀 지어줘야 되는데 어렵더라.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는 어떤 그 연구된 자료들을 다 한번 봤어요. 봐가지고 보니까 이제 푸드테크 스타트업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이제 제가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기술 기업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벤처 기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기술 벤처 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이 오해들 하는데 스타트업하고 이 벤처 기업하고는 같은 듯 틀려요. 같은 듯 틀립니다. 기술 기반이라는 건 맞지만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푸드테크 스타트업은 이제 이렇게 벤처 기업보다는 이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기술 기반 기업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ICT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의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연구된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발췌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건 이제 우리 안 회장님이 제공한 자료인데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서비스 기반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베이스드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딜리버리 서비스하고 온디만드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해가지고 각각을 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밸류 체인에 연관시켜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개발과 요거죠. 요거 식자재 개발과 식자재 생산, 식자재 유통, 음식 조리 가공, 음식 서비스 해가지고 쭉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도 이게 지금 많이 발달돼 있죠. 이게 많이 발달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여기요. 여기 아주 요거에 의해서 사실 좀 이 자료 데이터 자체가 바이어스돼 있는 것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 요 세 개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꽤 많기 때문에 평균 뭐 이 20명 이상의 회사당 한 회사당 2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세 개 빼고 나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바이어스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온디맨드 컨텐츠 서비스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근데 가장 약한 게 사실 요 분야죠. 지금 여기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인프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뒤에 이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 발제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켓 베이스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이라 가지고 시장 기반이죠. 그래서 시장 파괴형과 시장 조화형, 시장 틈새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시장 파괴형은 이제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이제 파괴하고 혁신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식 봄직거래, 정기 배송 대체식품, 홈셰프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겠고 시장 조화형은 이제 온오브 시장을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 맛집, 예약, 스마트팜, 레시피,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 요거 ETC인데 잘못됐네요. 시장 틈새형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틈새형 시장을 쫓는 그런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인데 식권이라든지 RTC라든지 HMR 아까 나온 거 크라우드 펀딩, 로봇 요리사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 건 요건 이제 밸류체인 기반 푸드테크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건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 LG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거고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도 마이클 포터가 이미 이제 썼던 거를 이제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명쾌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보면은 명쾌하고 저 앞에 저 안 회장님이 한 것도 명쾌하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밸류체인상 식자재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식자재 생산을 하고 이제 유통을 두 개로 나눠봤어요. 식자재 유통을 두 개로 나눠보고 그래서 나눠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 분야가 지금 가장 소위 말해서 경쟁력이 있고 요 분야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요. 음식 조리 가공하고 음식 마케팅하고 음식 배달하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연구대를 발견을 해가지고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한번 좀 만들어서 제시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세계 푸드테크 시장의 규모는 어떤가? 아까 그리고 이 박민성 박사께서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이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로 가름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세계 시장의 각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급증하고 있죠. 2015년도서부터 이 급속도로 지금 푸드테크 분야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일본에서 그건 내가 왜 일본에서 나온 자료냐면 사실 우리나라 구미라고 안 써요. 우리나라는 뭘로 쓰죠, 여러분들? 유럽이라고 쓰죠. 구미라고 안 쓰고 북미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어쨌든 이 시장이 상당히 크게 커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국내 시장 규모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16년 6월에 푸드테크 협회가 이제 창립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안 회장님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이 델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그런 류의 이 회사들은 회원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기준 120개사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푸드테크 시장의 국내 시장 규모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조 원 정도 그리고 2018년 기준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500개 이상인데 사실 이것도 언론에 나온 자료지 이렇게 모르겠더라 이게 푸드테크 스타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이 앞장에서 얘기했었던 그 밸류체인상의 푸드테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도 그런 면에서 우리 농림분가요, 농림부가 농수축산부죠. 농림축산부죠. 거기가 이제 조금 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10년도서부터 이제 존재감을 부각시켜주고 있죠. 아주 뭐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 좀 늦게 약간 늦게 시작한 듯 보이지만도 세계 최대의 이런 어떤 그 푸드테크 시장은 누가 뭐래도 중국이더라고요. 왜? 중국은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뭐 14억 인구가. 그래서 보시면은 2016년서부터 투자가 급등,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빌 게이츠라든지 빌 게이츠 그다음에 이 버진그룹의 리서 브랜슨이든지 구글의 쓰레기 불인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엔젤 투자죠. 초기에 투자해 주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키친 인큐베이터라고 그래 가지고 미국은 이제 푸드 창업 지원 육성 기관에서 이런 인큐베이터가 150개 정도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데이터 자료상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임파셔블 푸드는 사실 뭐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미래에셋이 무려 여기에다가 임파셔블 푸드에다가 3천억 원을 투자했다 합니다. 임파셔블 푸드에. 그리고 인공 닭고기의 멤피스 미트, 뭐 인공 달걀을 이용한 식물성 마요네즈 햄턴 크릭 이런 아주 대표적인 이런 회사들이 푸드테크를 지금 지향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그테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에그테크. 그래서 농업과 기술 합성어를 해가지고 쓰고 있고 유럽의 시장 점유율을 프랑스가 이제 한 20%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이제 국가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드론이라든지 사물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팜, 도시농업, 대체식품을 하고 있다. 영국 이번에 또 연구를 해보니까 영국은 이 채식주의자의 비콘 인구가 이제 470만 명, 유니콘 기업의 저스티스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신생 기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각 단계의 많은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영국엔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중국 보시죠. 중국 모바일 기반 오토 서비스는 뭐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시장을 갖고 있죠. 연간 20%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어마어마해요. 2020년 기준 한화로 860조 원인데 물론 인구가 크니까요. 인구가 14억 명이니까 클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 중국이 상당히 리스크가 큰 나라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공산당 쪽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이제 이 중국하고 관련해서 한국이 비즈니스하기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나라가 됐는데 중국이 어쨌든 시장 규모는 이렇게 커요. 그래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이제 B8라고 해가지고 쭉 크고 그리고 알리바바, 어로머 이걸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 텐센트가 투자했던 메이투앤디엠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 보여지고 일본의 자료입니다. 제 제자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이번에 자료 좀 한번 좀 다 뒤져봐라 했더니 일본이 조금 우리보다 연구는 훨씬 더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주도하에 이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푸드테크 관민 협의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테그리컬처라고 해서 정부 산업화 지원적으로 사업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드테크 연구회가 작년에 4월에 여기에 지금 자료가 꽤 많더라고요. 2002년 4월에 푸드테크 연구가 발족됐는데 이 안에 이제 100여 개의 기업 및 관련 단체 합류해가지고 이런 거 식품 대기업, 벤처기업, 대학 이런 것들이 조직 참여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타베로 뭐 이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료에 보면은 일본 농림수산 푸드테크 연구회인가요? 아까 뭐 우리 박미성 박사님도 이걸 인용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 푸드테크 분야의 투자액이 아짜 2015년도를 기준으로 급증했죠.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데 9,574억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인도, 영국 해가지고 하다못해 콜롬비아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사실 우리가 적을까? 난 이 데이터를 보고 적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적지는 않을 텐데 데이터가 지금 못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이게 이제 사실은 큰
문제일 것 같죠. 푸드테크는 사람이 먹고 사는 의식주의 가장 이 기본되는 거기 시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상하다. 이걸 연구해 보면서 제가 그런 면을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습니다. 이 일본이 여기에 일본도 사실은 경각심을 느끼긴 느껴야 돼요. 얼마 안 되는 이제 이 투자 금액 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그럼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도 뭐 어쨌든 스타트업 산업의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안하겠지만 푸드테크 협회가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지 않은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벤처기업 협회라든지 이노비즈 협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 관련 분야 회원사들의 규모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실태에 대해서 이 애뉴얼리 또는 바이 애뉴얼리 해가지고 연간 데이터가 아주 축적돼서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이제 뭐 다 된 관계 빨리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푸드테크 이제 특허는 말입니다. 특허는 사실 그 5년에서 10년 후에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까라는 걸 보여주는 게 특허입니다. 제가 그 2000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인가 8년도에도 우리 학생하고 기술가치 평가 때문에 이 특허 동향을 한번 조사했는데 야 정확히 한 3에서 5년 후에 그러니까 이 3에서 5년 전에 지금부터 3에서 5년 전에 특허가 막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장이 지금 오고 있더라고요. 특허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 대학 교수님이 이제 연구한 건데 2005년서부터 2015년까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푸드테크 등록을 한 걸 이제 논문을 써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밸류체인 그 마이클 포트의 밸류체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 쭉 해서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사실 부가가치가 좀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게 이 분야를 제안하고 있죠. 뭐 식자재 개발 관련해서 R&D, 뭐 소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쪽에 지금 이 특허가 32.3%, 우리는 21..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해서 이것만 본다면은 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뒤지긴 뒤질 거예요. 항상 이 기술을 동향을 보면은요, 특허의 이 출원 동향을 보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섭니다.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크게는 많이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보시면 우리는 이제 이쪽입니다. 한국이 이쪽이 가운데 분야, 이쪽이. 근데 이게 스마트 커브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사실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분야인데 우리는 지금 이쪽에 지금 상당히 많이 집중이 돼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 푸드테크의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생계형 창업, 이제 기술 기반이라기보다는 이제 생계형 창업 좀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특허가 이제 41.7%, 미국은 요건 뭐 별로 안 됩니다. 일본은 11.5%. 그리고 이쪽에 또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발자분 이제 결국 이제 데이터가 이제 AI하고 연결돼 가지고 음식에 이제 요 소비자들한테 이제 매칭이 돼야 하는 요 분야인데 요 분야는 이제 일본은 52%의 특허를 요쪽인데 이제 전체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31.3% 요 정도더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런 밸류체인 상에서의 특허 동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중간 정도 영역에 많은 특허를 갖고 있다. 사실 비즈니스 모델도 우리나라 지금 보면 이쪽이 가장 많습니다. 가운데가. 그래서 이제 스마일 커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에 좀 집중해서 발전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뒤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의 이제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겠죠.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구독 경제 위주의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많이 발달돼 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강점이긴 한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그 맛집과 음식 정보, 우리 이제 식신도 사실은 이제 이런 음식 정보를 이제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제 제공해주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적더라. 이 스타트업이 그래도 사실 경쟁력 가장 그쪽에 많은 분야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스타트업이 적다.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왜 그럴까 해가지고 제 생각. 왜냐하면은 시장이 크면은 클수록 사실은 뭐 이 경쟁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블루 오션하고 레드 오션의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데 곡해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가 이 독과점이 좀 심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국내에 이
푸드테크 산업을 주도하는 분야의 배달앱은 이제 배달앱인지 요기요 배달통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그다음에 평균 종업원 수가 2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엔 바이어스돼 있다. 바이어스. 아까 얘기했었던 그 몇 개 업체가 워낙 많은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바이어스 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 국내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참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 회장님, 온라인에 맞지 않는 오프라인용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신생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아 관련 사람이 크게 외치는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푸드테크가 FT로 발전이 되려면 이 안에서 보면은 BT하고 아주 유사한 어떠한 이 규제들이 많더라 이 안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발전을 위한 환경이 미약하다. 그래서 자금도 부족하고 제도도 미약하고 시장적 소비자 인식도 부족하고 기존 업계와 갈등도 있고 산업 생태에 취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푸드테크 기업이 발전할수록 각종 규제와 충돌이 되고 있더라. 규제와 충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식품군 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 규제가 많더라. 규제가 많아가지고 식품의 안전처 규제가 50.5%로서 정말 힘들더라 비즈니스 하기가. 그리고 지방자치대 규제도 많아요. 사실 식품산업이 중앙정부의 규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의 이 규제도 많습니다. 지방분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도 이 37.5%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이 규제가 뭐 상품 등록을 위한 필요 시설을 마련해라, 식품의 성분 표시 관련해라, 주류 뭐 이런 거 온라인 판매 관련, 그다음 음식 배달 수단 관련 이런 규제 등이 이런 어떤 이 식품 유약 안전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더라. 그리고 신사업은 육성을 위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규제 미비한, 아까 이제 이것도 나왔던 얘기지만 예를 들어 이거죠. 대체육 관련 고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앞으로 이게 클 것 같은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요거 햄튼크릭, 아까 이제 달걀 그걸 만들었었는데 식품 추출 단백질을 사용한 인공 달걀을 만들었는데 걔들의 규정에는 이 마요네즈에 달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요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주고 있고 또 3D 프린터 아까 얘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잉크젯 방식의 3D 프린터를 사용했는데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식품 소재 관련 유효 기간을 또 마련을 해야 된다든지 건축식품의 안정성. 그래서 이쪽이 사실은 많이 연구하고 제시하고 해야 될 분야다. 발전이 되려면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스타트업이 좀 더 이 푸드테크 분야에 많아지게 될 것인가를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5가지를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여기 충남대 산학협 2018년도에 보시면은 식재료 외식 상품 유통과 식품 관련 콘텐츠, 아이디어 외식 창업, 식품 및 관련 상품 생산 4차원 기술 중심인데, 자 여러분들 정책이 개입을 하려면은 사실 시장이 좀 실패가 되고 시장이 실패가 되는데 그 시장을 치유하게 돼서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고 고용 창출이 된다 하면 이제 정책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협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먼저 인식을 하고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당위성을 떨어지게 되는 정책의 당위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중복성 시비가 항상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3가지 분야에 식재료 외식 상품 유통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이제 현재 지속적인 투자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군으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2010년 기준 잠재 시장 규모가 7,800원에서 유발 효과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용 효과라든지 취업 효과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반 다른 쪽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이 유발 효과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쪽 분야는 일자리가 증가한다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정책의 당위성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정책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다. 정책이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실 이게 농림부 너무나 많이 이게 부서 명칭이 변해가지고 제가 사실 지난 한 상반기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발전 특히 이 식품 쪽 발전을 위해서 모태 펀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 6개월을 그 세종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도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명칭을 제대로 못 읽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잘 읽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푸드테크 및 푸드 스타트업을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인식해가지고 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어요. 반영을 시켜가지고 2022년까지 26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큽니다. 제가 봐는 여기는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딴 데하고 좀 틀리게. 그래서 이 10대 차대 10대 기술 분야로 아까 우리 박민성 박사님 제시했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고 있어요. 푸드테크 스타트업 발전 포럼을 결성해서 정책의 대상을 구체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원 수요들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 물음표를 봤어요. 왜? 근데 자료를 못 봤으니까 이 안에서 이게 진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보여주기 시기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국민 공모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코리아 푸드컵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청년 푸드 스타트업의 R&D 지원 사업, 농식품 벤처 창업 바우처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산부에서 중소벤처기업에서는 팁스를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이 프로그램 예비 창업 예창이라든지 초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꼭 푸드테크만 아니지만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역에 이제 기반으로 한 것들 보니까 이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유일하게 이제 대기업을 같이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푸드테크 스타트업 발굴을 해서 운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안을 하기에는 어쨌든 뭐 기존의 그 일반적인 중소기업 정책과는 차별화된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수요 조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자금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금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인력이죠. 인력, 마케팅 뭐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어쨌든 자금은 똑같이 1등으로 나왔지만도 여기는 2등이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응답이 많다. 27% 그리고 R&D 지원 그리고 상품 판매 홍보 지원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푸드테크는 다른 일반적인 기업의 어떤 그 정책 지원 우선순위에서 좀 다른 걸 좀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이 공무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문현답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만큼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될 분야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본적으로 여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이 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규제들이 기술의 발전에 못 쫓아가거든요. 다른 분야 같은 거 잘 아시겠지만 특히 여기는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투트랙으로 좀 그 안에서 투트랙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식품군업체 온라인 관련 상품군업체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충남대에서 연구한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중소벤처기업과 협업하는 지원 사업을 또 만일 농축산식품부에서 한다면은 중기부하고 협업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과기정통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여기 수험실 창업 선도대학 지원 사업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초기에는 이 과기정통부하고 어느 정도 성장됐을 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면 이제 정부의 R&D 예산도 잘 따더라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또 푸드테크 협회의 역할이 강화가 좀 필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벤처기업 협회라든지 이노비지 협회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이런 어떤 그 실태 조사라든지 정책 제안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많은 기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생태 조성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고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데이터 이런 거 통계 수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생산 향상을 지원과 더불어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중심으로 한 지원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ESG 경영을 좀 참조하는 그런 어떠한 지원. ESG 경영을 요즘은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스타트업의 투자를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푸드테크 분야는 사실 ESG 경영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 분야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일본보다도 투자가 뒤져졌으니까 원천 소재기 아까 나온 얘기 같고, 그리고 해외 시장을 가기 위해서 사실 해외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간혹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도 이 K컬처 기반을 해가지고 K푸드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해외를 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도 그래도 뭐 자 이제 결합니다. 그래서 1세대 푸드테크 산업이 마케팅 역량의 경쟁이었다면은 2세대 푸드테크 산업은 부가치가 높은 부문의 기술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제 결합니다. 이건 참고문헌이고요.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